3프로TV 2프로님. 예.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프로TV에서 3분의 2를 담당하는 3%에서 2%가 빠지면 1%밖에 안 남기 때문에 네, 2%입니다. 준비하신 건가요? 너무 더워 지금. 지금요? 전반적으로 네. 이 여름 더위에 예. 에어컨 안 돌아오고 선풍기 돌아가는 스튜디오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기 Y스트림 맞죠? 사람들이 여기서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네, 요즘 그렇습니다. Y스트림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네, 네. 나름 뭐 스튜디오도 좋아졌을 것 같고 출연료도 짭짤하게 주겠구나라는 기대를 안고 네, 네. 지금 오랜만에 드라이해서 입고 왔거든요. 네. 이게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다가 양복을 좀 벗으세요. 네, 네, 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요. 네, 네. 예. 러닝만 입으셔도 넥타이까지 하죠.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 Y스트릿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갑자기 이대호 기자가 네. 저에게 섭외 전화를 해서 찾아오게 됐고요. 여름이라 뭐 다양한 유명하신 분들이 다 이제 휴가 가서 잠깐 이제 섭외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왔는데 진짜 열악하네. 네. 아니 근데 에어컨이 있기는 있습니다. 찬바람이 안 나올 뿐 에어컨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이프로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21년 9월 2021년 9월. 예. 야. 부동산 엄청난 화랑기에. 네, 그리고 그때 진짜 와서 평생 먹을 욕의 절반을 그때 다 먹었는데요. 네. 못 네.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고요. 왜냐면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때 그래서 많이들 무릎도 나가시고. 아니 근데 저희 그때 21년 출연 이후에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섭외가 더 요청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때는 지금은 그때 영상을 보면 뭐 그냥 자주 듣는 얘기 하네라고 하지만 네. 그때는 그런 얘기를 차마 못 하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어목하던 시절이었네.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어목한 시절이라 그렇다고 뭐 정부가 잡아가고 그러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온갖 댓글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규제를 해야 된다. 집값 그렇지. 잡으려면 규제해야 된다. 집값은 다주택자들이 올리는 거고 때려잡아야 된다. 지금 집값이 슬금슬금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이 정책이 더 강하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뭐 정부에서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시절에 참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규제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용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Y스트릿이니까 몇 명이나 보겠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오자. 뭐 한 200명 보겠나. 뭐라는 생각을 했었죠. 21년 9월이면 진짜 저희 채널 연지 한 4, 5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그럴만 하죠. 네, 그랬다가 이제 많이 혼나기도 혼났고. 네. 근데 그때 조회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출연하셨던 게 22년 8월이었어요. 그때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정체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질문 위주로 좀 했던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오르던 그 집값도 내리기도 하고 했고 뭐 정부도 바뀌었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늘 그랬지만 우리나라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그냥 원인이 하나예요. 원인이 하나라고요?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는 걱정. 그 걱정이 집값을 들썩거리게 하기 시작하는 거고 실제로 부족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지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의 부동산 공급의 부족은 그 이전에 이제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동안 이제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안 오르는 시기가 계속 됐었다는 거죠. 하우스 푸어니 뭐니 하는 그런 시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잃어버린 10년이 우리가 왔네 안 왔네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다양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주민들도 뭐 흐지부지하기도 하고 당시에 서울시장님도
도시 재생을 해야지 무슨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높은 아파트를 짓고 살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고즈넉한 하늘이 많이 보이는 그런 집들 짓자고 하는 바람에 도시 재생으로 가고 막 벽화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짓는 작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서울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다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점점 부족한 거죠. 네. 고즈넉한 낡은 집들은 많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셋값도 오르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정책들이 공급을 더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를 잠시 죽여보려는 그런 정책으로 대응을 하면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 만드니까 수요를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수요는 그럴수록 안 잡힙니다. 공급을 해야 잡히는 거지. 아파트가 모자랄 것 같아 라고 해서 뭔가 좀 그런 아파트를 사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더 짓지 않고 수요를 조이는 쪽으로 가면 수요가 조여지면 그 사이에 공급은 열심히 되느냐 하면 공급도 안 돼요. 수요가 줄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네. 지방 아파트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줄면 그렇죠. 지방 아파트부터 더 타격을 받죠. 그럴 것 같죠?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모든 지방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몇몇 지방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도 또 메가시티로 또 아니요. 그냥 아파트는 단순해요. 예.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은 더 빨리 줄어요. 수요는 100에서 50으로 줄면 반만 주는 거지만 수요가 100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파트 시작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100 이상은 돼야 아파트 공급을 시작하고 그런데 수요가 100이 되면 아파트 공급은 사실은 100만 되는 건 아니라 그런 업자들이 너도나도 달려드니까 공급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지방 아파트들은 주변에 공급이 많은 건데 네. 수요가 줄어들면 그 어떤 업자도 달라들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집값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좀 다른 특징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는 주체가 없어요. 아파트를 짓는 주체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네. 다른 나라는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하는 업을 가진 기업들이 짓습니다. 디벨로퍼들이죠. 예. 우리나라도 디벨로퍼가 있기는 있는데 있지. 생각나는 디벨로퍼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이거 뭐 서부 T&D도 있고. 서부 T&D가 뭐야? 그 용산 드래곤. 그러니까 여러분 서부 T&D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유명하지. 야 내가 거기서 지은 아파트 지금 세 채째 살잖아. 그 집 잘 짓지. 그래요? 어디? 거기 이제 상업용만 하니까. 아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만 뭐 아시는. 그러니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독특한 그 아파트의 역사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대도시입니다. 네. 1960년에 서울의 인구가 300만이었는데요. 네. 1990년에 1000만을 돌파했어요. 예. 전 세계 대도시들 중에 인구 300만에서 인구 1000만을 돌파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린 나라는 대한민국의 서울과 방글라데시의 다카 두 곳뿐입니다. 근데 방글라데시의 다카를 가보면 진짜 이게 어떡하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 서울은 그거를 해낸 나라예요. 300만도 작은 인구가 아니고 그쵸. 서울을 둘러보면 집 지을 데가 있어요? 서울같이 그렇게 막 그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이런 대도시도 굉장히 드물어요. 인구 밀도로 치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도시 국가들 빼고 나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데서 300만이 1000만으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 집이 계속 그래도 지어졌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래서 정부가 그냥 집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을 50하국 때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 땅들을 전부 다 사야 되잖아요. 대규모 땅을 어떻게 사요? 그럼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어렵고 지난한 일을 정부가 그냥 지도에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 여기 아파트 짓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비켜. 조금만 비키세요. 뭐 보상은 저희가 해드려요 하면서 내보낸 거죠. 그렇게 지은 아파트들이 목동, 상계동, 중계동, 일기 신도시들은 그 다음에 지어지고 그런 아파트들을 때려 지어서 이제 만든 거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은 그냥 정부의 하청만 한 거예요. 건설회사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주고 마진 남기고 넘어가면 되고 네. 원래 아파트라고 하는 건 야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좀 될까 안 될까 회의 좀 합시다. 그래서 지어서 그렇게 짓도록 하자라고 하면 자 오늘부터 땅을 사자 하면 금융을 일으켜서 땅을 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나면 그때부터 여기 어떻게 지을 건지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우리나라는 정부가 땅을 밀고 한 달 만에 땅을 다 만들어서 어이 동아건설 어이 삼성건설 대우는 모여 빨리 모여 여기에 자 지금부터 3년 안에 아파트를 짓는다 시작 실시 그래서 막 대규모 아파트들이 올라간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건데 이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그렇죠. 공급하는 거죠. 단점이 어떤 게 생기나 봅시다. 1번. 굳이 아파트를 잘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지적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으면 돼요. 지으라는 대로 빠르게. 지으라는 대로 빠르게. 예. 평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모나게. 설계도 이미 내려왔는데 뭐. 네네. 짓고 나가면 되지. 84제곱미터. 그럼요. 외국에서는 아파트들이 왜 100년 가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업자들이 그 아파트가 거의 내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다 팔지도 않아요. 지어서 대체로 내가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개발업을 하는 거라고요. 팔고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내가 100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을 누가 해요? 내가 하지.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명 짧은 아파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서가 아니라 고민을 할 때 이거 30년 후에 어떻지 50년 후에 어떻지를 아무도 고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은 4개인데 뭐 화장실은 하나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촌 그런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개발업자라고 하는 그 디벨로퍼가 안 생겨요. 디벨로퍼는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지면서 아파트를 디벨로퍼가 만들어야 되니까 서로 경쟁도 하면서 땅 매입도 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그러려면 자본금도 넉넉히 있고 뭐 건설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땅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아파트 짓기 시작을 하니까 네. 디벨로퍼가 정부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의정부 어딘가서 열심히 땅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에 가까운 상계동에서 갑자기 뭐 몇만 평짜리 땅이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디벨로퍼를 해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디벨로퍼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사실상 그냥 시행업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아하. 돈도 얼마 안 듣고 뭐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예. 그렇게 소규모 시행업자들이 아파트 건설과 공급을 주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기가 좋으면 너도나도 달려붙어서 치고 빠지기를 시작해요. 선분양이니까 특히 분양만 성공하면 100억 들고 가서 1000억짜리 프로젝트에서 20%만 남아도 따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0억짜리 프로젝트라는 게 뭐 굉장히 작은 거죠. 요즘 아파트 지방에서 지어도 한 채 짓는데 건설비는 5억 들고 뭐 분양하면 한 7, 8억 돼야 되는 건데 그 아파트 1000세대면 얼마예요? 7, 8천억이에요. 네. 1000세대가 아파트 많은 겁니까? 둔촌주공은 10,000세대죠. 그러니까 그냥 1조 원짜리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걸 한 100억 들고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주식으로 치면 100억 들고 1조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뭐 3개월 만에 치고 빠지기 지금 이거 하는 게임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경기가 좋다 싶으면 여기저기 나서서 순발력 있게 아파트를 공급하지만 경기가 조금 꼬꾸러진다 싶으면 주식 내려갈 것 같은데 100억 들고 1조 원어치 주식 사서 플레이할 수 있겠어요? 싹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규모 있는 그 디벨로퍼들이 있는 나라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3년 후엔 5년 후에는 다시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공급하고 짓고 고민하고 하는 그러다 안 팔리면 내가 갖고 임대하다가
또 나중에 경기 좋아져서 값이 올라가면 또 일부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다른 땅 사서 아파트 짓고 하는 이런 뭔가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치면 기관 투자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디벨로퍼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냥 그때 경기 좋으면 와르르 달려들고 경기 나쁘면 싹 식어버리는. 그래서 2010년대 중반 우리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상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짓는 것이 거의 올스톱 되어 있던 그때 누적되어 가는 그런 공급 부족이 쌓여서 시작된 거라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네.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아예 짓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다가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이 공급 부족이 피부로 다가오죠. 네. 부동산 경기는 나쁘지만 서울에 와서 집을 거주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그 우리나라의 집들은 그런 역사 때문에 집을 대충 지어놔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 아닌 그런 집들이나 심지어 이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는 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집의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춰준다고요. 지금 전세가 올라서 난리예요라고 하는데 전셋집이 없냐? 왜 없긴 왜 없어요. 눈높이 좀 낮추면 다 있지. 근데 네. 그 눈높이라는 거 하는 게 안 낮아지잖아요. 네. 대출도 해주고 뭐 돈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눈높이 맞는 아파트들은 부족한 거예요. 계속 전셋값은 오르고. 그러다 보면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그 시장의 함수는 매우 간단해요. 집값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올라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정이든 뭐든 내려가겠죠. 네. 근데 이 내려가는 하락 기간이 길 수가 없어요. 내려가는 하락 기간에도 계속 집을 지어야 물량이 충분하네. 더 내려가도 되겠네. 라고 해서 계속 내려갈 텐데 내려가는 하락기가 되면 누가 집을 짓습니까? 공급 스톱. 공급이 스톱이죠. 네. 공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 여기 아파트 짓는데 이 가격이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사세요라고 할 때 그래요 살래요라고 사인하러 와야 되는데 예. 내려가는 시기에는 아무도 안 사요. 두 번째 수요에 있어서도 그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사실은 수요자들이 집을 좀 사줘야 네. 공급자도 공급을 꾸준히 하는데 내려가는 시기에 집을 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집을 안 사거나 못 사요.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5천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있었던 거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집을 살 때 굉장히 신중하고 안 사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쵸. 좀 인정해야죠. 누구나 처음이 그러니까. 힘들죠. 처음이니까. 네. 1주택자부터는 이제 한번 집을 샀으니까 집을 내려가더라도 뭐 요때 좀 저렴하게 사면 또 오를 수도 있겠네 일 수도 있고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그래도 자산 여유가 있는 계층이잖아요. 그럼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산다고요, 사실은. 네. 우리는 집값을 다주택자들이 올려서 신고가 만드는 걸로 생각하지만 집값을 신고가 만드는 건 사실은 무주택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초조해서 없으니까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근데 1주택자, 다주택자가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그렇게 지르진 않아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싸게 사야지.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막 칙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더 살 필요가 없는 게 아래로 내려갈 때 그래 다들 안 사면 내가 좀 하나 사볼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세놓고 있지. 이게 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을 사는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계속 이렇게 불을 피워놔야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더라도 그들이 사기 때문에 공급도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사면 범죄자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는데 아니면 그 범죄자 취급을 당하더라도 갭 투자를 해서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부동산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긴 마련인데 내려간다 싶으면 수요가 뚝 끊기고 그러다 보니 이게 몇 년만 지나면 공급이 올 수도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기존 주택들의 낡아가는 속도는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잖아요. 대충 지어놔서. 네. 그러니 수요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공급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네.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 월세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턴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올라가는 거예요?라고 물으면 공급이 안 되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디벨로퍼가 제대로 없어서 수요가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디벨로퍼가 없고 수요도 경기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적인 임대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수요가 있어야 그 수요를 보고 뭐 자잘한 디벨로퍼들이라도 달려드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공급에서도 여유 있는 디벨로퍼가 없고 수요자들 중에서도 여유 있는 사람은 손발을 묶어놓는 정책을 해놓으니까 그냥 꺾이고 그러니까 하락이 가파를 수는 있지만 매우 급하게 반등해 짧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렸다. 우리나라도 계속 내릴 것이다. 그렇죠. 뭐 잃어버린 몇 년 간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얼마나 비슷한지 아니? 우리도 일본 따라갈 거야라고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었다면 30년 동안 집값이 내렸다는 건데 그 비결이 뭘까? 비결이요. 그걸 보고 갖고 오면 우리 집값 잡을 수 있잖아요. 왜 그거 안 하죠? 일본은 어떤 비결로 집값을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잃어버렸다는 얘기밖에 모르죠. 하여튼 일본이 잃어버렸다니까 속은 시원하고 그러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잘 알아보지도 않죠. 야, 거품이 꺼졌으니까 그랬대잖아.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거품이 꺼졌죠. 네. 거품이 꺼졌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부동산 가격 내리겠구나. 다시는 부동산이 안 오르겠구나.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값이 내리면 일본의 주택업자들도 바보입니까? 집을 안 짓겠죠. 네.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집도 안 짓죠. 그럼 집을 계속 그렇게 30년 동안 안 지었는데 예. 일본 집의 수명은 우리나라보다 더 짧아요. 30년 동안 집을 안 지었으면 일본에 집이 한 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올랐을까요? 공급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본은 공급을 계속했어요. 미친 건설업자들이지.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집값이 꺾이면 건설업자들이 집 공급을 못 해요. 안 하고. 그런데 일본은 꺾였는데도 30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요. 그 이유는 독특한 이유가 몇 개 있죠. 1번. 일본은요, 집을 살 때, 그냥 새 집을 사요.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그렇지만,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일본은 집을 지을 때 열심히 안 짓습니다. 예? 대충 지어요. 우리보다 더 대충 짓습니다. 거기 뭐 목조주택도 좀 있고 하잖아요. 이유가 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거기는 전통적으로 집은 그냥 대충 짓는 게 미덕인 거예요. 100년 갈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은 그렇게 짓는 거고요. 그러니 집을 지어서 한 세대 한 20, 30년 살고 나면 그 집은 그냥 못 쓰는 집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대대로. 그러니 교체 계속. 그러니 야, 집이 있는데 왜 또 지어야지. 그러니까 일본에 뭐 오래된 뭐라 해야 되나 좀 버려진 집이 많다 이런 것도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네요. 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짓는 집들의 내진 설계 기준이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충족해야 되고. 그렇지. 우리 요즘 새 아파트 좋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과거 집들은 사실상 집이 돼 집이 아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게다가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들이 자기네 지자체 경제 살리려고 여기에 집 한 채를 더 지어서 임대를 넣으시면 임대 놓는 데들은 각종 비용보다 훨씬 더 세금도 깎아주고 지원금도 줄이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계속 집을 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계산을 되게 만드는 거고.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집이 계속 지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집값이 내린 게 아니라 그 덕분에 계속 일본은 집값이 안정됐던 거고 그렇게 계속 안정되는 게 제 느낌에도 우리나라도 한 10년만 지속되면 집값은 안 오르는 건가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2010년대 중반에 우리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우스 푸어라는 책도 나오고 맞아요. 집은 이제 사는 게 아니야. 그게 몇 년이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이제 꺾이고 난 다음에 한
5, 6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생각했잖아요. 했죠. 예, 예. 그러다가 한 그 다음 해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예. 우리의 기억에서는 집은 항상 불패인 걸로 기억하지만 한 14년을 받으면 계속 올려. 그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다 보면 다 공급이 아예 멈춰버리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상 하락이 짧고 짧은 이유는 매우 과학적이에요. 공급이 안 되는데 공급만 안 되면 되죠. 기존에 있던 집이 집 역할을 계속 해주기만 하면 새로운 공급이 안 되더라도 그 충격이 크지 않는데 기존의 집은 급하게 임시적으로 대충 지어놓은 집이잖아요. 300만 인구를 1000만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네. 일단 30년만 버티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생각하면서 막 때려지는 집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선진국된 우리나라 눈높이에 안 맞는 건 당연하죠. 뭐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겁니까? 뭐 오르다가 사람들의 심리가 또 어떻게 되고 그럼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려오는 순간부터 째깍째깍째깍째깍 해서 또 한 1, 2년 지나면 집이 안 지어지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을 버티려면 수요가 같이 없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없기가 쉽겠냐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들 하시고 저도 그런 거에 기대를 많이 걸죠. 제가 아이가 셋 아닙니까? 네. 저는 유주택자지만 네. 아이들은 무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사니까 유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얘네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하면 다 무주택자들이에요. 네네. 얘네들은 집을 어떻게 사지 하면 담담합니다, 진짜. 그러니 제 마음은 정말 야 2%. 너 집값이 2배 올랐으면 좋겠니? 반토막 났으면 좋겠니라고 하면 쌍수를 들고 저는 반토막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셋이라. 아 그렇지. 내가 사는 내 집 반토막 나도 괜찮아. 얘네들이 반값에 살 수 있으면 더하기 빼기만 해도 내가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런데 걱정스럽다고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어도 요즘은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인구가 줄면 시골 지방 도시의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들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다 주변 대도시로 몰려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서울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어. 어떻게든지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겠지만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 줄수록 2번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민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상층의 노동이든지 하층의 노동이든지 채우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시골에 살까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러 오실까요? 도시에서 일을 하러 오실까요? 그러면 도시에 일자리 늘 거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 살겠어요? 도시 중에서도 직주 근접을 할 거라고요. 네. 살던 임차를 해서 쓰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가파르게 줄지만 집값이라고 하는 건 인구가 늘어나면 올라가고 인구가 줄어들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자산과 소득이 늘어나면 올라가고 네. 자산과 소득이 줄어들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인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보다 더 강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네. 특히 대도시 집은 인구가 늘어나면 집 자체가 많아야 되니까 많이 필요는 하지만 네.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집 숫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집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겠죠. 네. 우리 사람들 잘 안 오는 때에 네.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예. 사람들은 차를 어디다 대냐면 그 마트 입구 바로 앞에다 다 대죠. 장애인 주차장 있는 거기에. 거기에는 빼곡해요. 편하게 내리고 갔다 오려고. 조금만 더 가면 텅텅 비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낀다? 이유가 뭐예요? 빨리 갔다 오려고 그냥 편하게. 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남는 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경쟁이 치열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봐요. 앞으로 사람들의 소득과 자산이 그럼 줄어들 거냐 생각해보면 저는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면 모르겠는데 가파르게 감소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자산이 네.
아빠 엄마한테 상속이 되고 그 아빠 엄마가 갖고 있던 자산이 지금 손자로 상속되는데 손자가 몇 명이에요? 별로 없죠. 한 명이에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뭐 돈 이런 게 다 흩어지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오면 그게 모인다고요. 아하. 한 사람한테 모여요. 예. 그러니 예전에는 상속을 받아도 우리 주머니로 치면 뭐 한 몇 억 나눠 가져가자 이게 집 사는데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렇죠. 전세나 올라갈까 이러고 있는데 자식이 많던 세대에는 이제는 모았더니 30억이네. 그렇지 않아요? 이쪽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서 집 한 채 물려주고 이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 한 채 물려주면 합치면 30억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집을 살까요? 좋은 집, 똘똘한 한 채. 뭐 그러겠죠. 네. 뭐 그러겠죠. 기왕 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은 집이 많이 오를까요? 싼 집이 많이 오를까 하면 이상하게 좋은 집이 많이 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집도 좋아 보이지, 값도 더 잘 오르지.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럼 뭐 서울에 뭐 100억짜리 집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건지 아니면 뭐 20-30억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바로 이게 그냥 현실 아닌가? 한 채씩 물려받으면 그냥 두 채가 생기는 건데 합쳐서 좋은 집 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뭐 두 채를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나면 나머지 소득은 고스란히 내 소득이니까 이 집이 우리 서울에서 제일 좋은 집 두 채네 이게 아니라 자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텐데 업그레이드 여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집일수록 대도시의 집일수록 뭐 계속 더 잘 오를 수 있는 그게 그냥 선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본의 집중 현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려서 이대호 기자 자식이 어떻게 자녀가 요즘 다 셋 정도 키우지 않나요? 선배도 셋, 저도 셋. 대책 없는 인생입니다. 한숨을 쉬세요. 생각 선배도 좀 하고 살아요. 생각 좀. 선배도 혹시 셋째는 계획이었나요? 저는 선물이지 뭐 선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공통점. 마지막 선물 몇 살이야?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네. 아휴,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들 집값이 반토막 나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 친구들도 집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좀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야 되는데 나도 반토막이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미 이 가격에 집 산 분, 이 가격에 대출 받은 분이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다 이해관계자도 되고 그분들이 그렇죠. 반토막 나면 이제 그분들의 문제가 생겨서 쉽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쉽게 내려올 그렇죠. 수가 없다고. 어쨌든 하향 안정세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변수들이 자꾸 위로만 가르치고 있으니 이걸 어떡하냐.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올가을에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묻지도 마시고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하락이 길 수가 없는 구조이다 이건. 하락이 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하락기가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공급에서도 긴 하락을 견디면서 계속 짓는 공급자가 없고 수요에서도 긴 하락기를 견뎌가면서 계속 수요할 수요자가 없으니 하락기에는 집을 안 짓고 거래도 안 하고 사지도 않고 스톱인데 그 사이에 집이 안 지어지면 그렇다고 전월세 수요는 늘어나잖아요. 결혼하고 계속 올라오면서 그리고 점점 집이 낡아지니까 여기서는 나는 못 살아 하는 집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그 집을 한참 많이 지어야 됐을 80년대 90년대에 급하게 지은 집들이 지금 다 낡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비는 안 새되 비가 안 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이걸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 좀 구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야, 너무 재밌다. 괜히 2% 하는 게 아니네요. 본인이 집 가지고 이제 고민을 시작하니까 애들도 많고 그렇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그렇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